금고가 천천히 열려요. 쇠문 안쪽에는 낡은 종이와 작고 둥근 펜던트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종이는 구겨지고 바랜 흔적이 있었지만 이름은 또렷하게 인쇄돼 있었어요. 김민지. 그 아래에는 생모 윤여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민지는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고 눈동자는 고정된 채 흔들림만 계속됐어요.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던 도윤은 조용히 말없이 시선을 거뒀어요. 탁자 위에는 윤사모의 손글씨가 담긴 봉투 하나가 열려 있었고 녹음기에서는 윤사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지에게 모든 걸 넘기세요. 그녀가 내 진짜 딸이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의 장례식이 끝난 뒤 대저택은 텅 빈 무대 같았어요. 조문객이 모두 떠나고 하인들도 하나둘 해고되거나 스스로 사라졌어요. 현관 앞에는 시든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 검은 리본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민지는 아무도 없는 식당홀에서 쟁반 하나를 닦고 있었어요. 정적이 깊게 내려앉은 공간에서 들리는 건 천장의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어요. 그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 일과가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될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지야, 내가 죽으면 어떤 남자가 널 찾아올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땐 눈물에 묻혀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는데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뚜렷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 옆 초인종이 아닌 바깥 대문을 두드리는 낮고 묵직한 소리가 울렸어요. 민지는 손을 닫고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대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성이었어요. 그는 어두운 계열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잔잔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민지가 대문을 열자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도윤입니다. 윤 사모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 말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뒷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순간 울렸어요. 도윤은 그 소리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민지에게 다시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지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이고 도윤을 마당 안으로 들였어요. 그는 저택 내부를 둘러보며 말없이 따라왔고 민지는 그를 서재로 이끌었어요. 윤사모가 생전 가장 아꼈던 공간이자 누구에게도 열쇠를 맡기지 않았던 방이었어요. 민지가 문을 열자 특유의 묵직한 책 냄새가 퍼졌고 도윤은 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는 검은 가죽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민지는 손을 멈췄어요. 봉투는 낡았고 노란 포스트잇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모님의 손글씨로 민지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민지는 마치 사모님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처럼 느꼈어요. 얼어붙은 듯 봉투를 집은 민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열쇠 하나,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서재 금고. 내 생일로 열어봐.
민지는 순간 긴장했어요.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 사모님의 생일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을 반복했어요. 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피했어요. 서재 책상 옆 벽면에 붙은 작은 서랍을 열자 금고 다이어리 드러났어요. 민지는 생년월일 6자리를 천천히 돌렸어요. 마지막 숫자를 맞추자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고 금고 문이 조심스레 열렸어요. 안쪽에는 낡은 파일과 펜던트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실내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민지는 펜던트를 먼저 집어들었어요. 열어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윤사모가 신생아를 안고 웃고 있었고 아이의 얼굴은 지금의 민지와 닮아 있었어요. 민지는 펜던트를 놓고 다시 파일을 펼쳤어요. 출생신고서 한 장이 있었고 이름 칸에는 김민지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생모란에 적힌 이름은 윤여정. 사모님의 본명이었어요. 민지는 숨을 삼켰고 입술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종이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그녀의 등 뒤에 있던 도윤은 조용히 시선을 거둔 뒤 방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지는 다시 출생신고서를 들여다보며 눈을 감았어요. 생년월일, 병원 이름, 서명까지 모든 정보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했어요. 그 문서가 가짜일 리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혼란과 충격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민지는 금고를 조용히 닫고 봉투를 가슴에 안고 방을 나왔어요. 저택의 복도는 조명이 꺼져 있었고 유난히 어두웠어요. 거실로 향하는 계단을 지나치려던 순간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 저편에서 문을 열고 조용히 걸어 나오는 듯한 소리였어요. 민지는 멈춰 섰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를 봤어요. 그림자는 도윤이 아니었어요. 더욱 조용하고 목적 없이 떠도는 기척이었어요. 민지는 조용히 발걸음을 되돌려 안방 쪽으로 향했어요. 사모님의 방 앞에 섰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열쇠를 돌렸지만 안에서는 단단하게 잠긴 느낌이었어요.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 한 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지는 문고리를 한 번 더 잡고 조금 더 세게 돌렸어요. 그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녀는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민지야, 내가 죽으면 어떤 남자가 널 찾아올 거야.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어요. 민지는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등을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자 금고 안에서 본 펜던트와 사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안에 아이가 정말 자신이었다면 이 집은 더 이상 남의 집이 아닐지도 몰랐어요. 밖에서는 초가을 바람이 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낙엽이 조용히 떨어지고 커튼이 느리게 흔들렸어요. 저택은 겉으론 변함없었지만 민지의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알고 있었던 사람 이도윤은 저택 어디선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는 방금 전 서재에서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서재에 혼자 남아 다시 금고 앞에 앉았어요. 그녀는 손에 든 펜던트를 천천히 열며 숨을 삼켰어요.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그 속의 여인은 확실히 윤사모였어요. 사모님의 팔에 안긴 아기 얼굴은 흐릿했지만 어쩐지 낯익었어요. 민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펜던트 안에 넣고 이번엔 출생신고서를 집어들었어요. 낡은 종이의 표면은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글자는 또렷했어요. 김민지. 그 아래 생모 이름란에는 윤여정이라는 세 글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민지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사모님은 늘 민지를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연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민지는 자신을 고용해 준 사람, 따뜻한 보호자쯤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서류가 진짜라면 윤사모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엄마였을지도 몰라요. 민지는 손을 떼지 못한 채 서류를 품에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책상 구석에 붙은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사모님의 필체로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지야, 이건 다 진실이야. 도윤을 믿어. 민지는 혼잣말처럼 입술을 움직였어요. 왜 이제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서재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선 바람 소리만 들려왔어요. 하지만 곧 복도 끝 어딘가에서 나무 바닥을 누비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탁, 탁. 그 소리는 일정하지 않고 끊기다가도 다시 이어졌어요. 민지는 문을 열고 복도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방금까지 거기에 있었던 느낌이 강하게 남았어요. 그녀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고 사모님의 안방 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손잡이는 미세하게 차가웠어요. 그녀는 문틈에 귀를 대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서 방으로 향했어요. 문득 복도의 벽에 액자 하나가 비뚤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민지가 다가가서 액자를 정리하려는 순간 그 뒤편 벽에 뭔가가 붙어 있었어요. 노란색의 작은 종이 조각이었고 테이프로 붙어 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눌린 자국이 있었어요. 민지는 손전등을 켜고 종이를 비춰보았어요. 각도에 따라 보이던 건 사모님의 필체로 적힌 듯한 숫자였어요. 2004.05, 23. 그날은 민지가 보육원에 들어간 날짜였어요. 민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뒤졌어요. 그녀는 메모장 뒷면, 노트 구석까지 모조리 훑었고 그 중 하나에서 윤사모의 옛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표지는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책갈피에는 수많은 종이 조각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민지는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다이어리를 넘겼어요. 2004년 5월 23일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민지를 처음 봤다. 작고 말없는 아이. 이 아이가 내 딸이란 걸 아직 아무도 몰라야 한다. 이렇게라도 곁에 두는 게 최선이다. 민지는 다이어리를 꼭 쥐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녀는 늘 윤사모가 우연히 자신을 고용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다이어리의 글은 그 모든 우연이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사모님은 이미 민지를 알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세상의 시선과 집안의 권력 속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민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음을 삼켰어요. 책상 옆 작은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열쇠가 발견됐어요. 사모님의 안방 서랍 열쇠 같았어요. 민지는 그 열쇠를 들고 다시 복도로 향했어요. 이번엔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고요했어요. 안방 문 앞에 선 그녀는 열쇠를 조심스레 꽂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사모님의 침대, 옷장, 책상 모든 것이 생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봉인된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녹음기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만약의 경우를 위해 남겨둡니다. 민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모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지야, 이걸 듣는다는 건 내가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분명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내 딸이란 걸 믿지 않으려 할 거야. 하지만 그게 진실이란 걸 증명할 수 있게 만들었단다. 금고안 그리고 별장에도 필요한 것들을 남겨뒀어. 도윤은 날 오래 지켜준 사람이야. 그 사람을 믿어. 민지는 녹음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은 뒤엉킨 감정과 정보로 가득했어요. 별장? 거기에도 무언가 남아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녹음기를 다시 닫고 사모님의 침대에 앉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정의해야 했어요. 하녀였던 자신이 이제는 이 집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윤사모가 생전에 보여준 따뜻함, 그리고 기록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지는 펜던트를 목에 걸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어요. 사모님 아니 엄마.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며칠간 저택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민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하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사모님의 흔적을 정리하고 금고에 있던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던 날,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고 하이힐 소리가 강하게 울리며 복도를 뒤덮었어요. 유리였어요. 윤사모의 친딸, 재벌가에서 언론 노출을 꺼렸던 그 여자가 민지가 가정부로 처음 일하던 날에도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던 여자가 직접 저택 안으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유리는 민지를 보자마자 말도 없이 다가와 손바닥으로 테이블 위 종이를 내리쳤어요. 종이엔 민지 이름으로 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누군가 촬영한 금고 내부 사진이 인쇄돼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야? 유리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눈은 울지 않았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리는 고개를 돌려 사모님의 사진을 한번 보고 다시 민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 집에 남은 건 너 하나뿐이라더니 그게 왜인지 이제 알겠네. 거실로 내려온 정 회장이 그 순간 등장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얼굴엔 차가운 냉소가 번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집을 먹겠다는 거냐? 가정부 주제에? 그 말은 칼처럼 민지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출생신고서를 들고 말없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날 저녁 인터넷 포털 메인에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윤여정 사망 후 수상한 상속인 등장, 가정부의 유산 도전. 기사에는 사모님의 정신 상태를 언급하며 그녀가 최근 피해망상과 우울 증세가 있었다는 익명의 증언이 실렸어요. 정 회장 측근에서 흘린 정보임이 명백했지만 대중은 그런 뒷이야기에 빠르게 반응했어요. 민지는 휴대폰을 꺼두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사 캡처와 링크가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도윤은 민지를 조용히 별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윤사모가 평소에 혼자 글을 쓰던 작은 바닷가 근처의 별장이었어요. 도윤은 이미 상황을 예측했는지 민지보다 훨씬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테이블에 노트북과 녹음기, 몇 장의 복사본을 꺼내 놓았어요. 민지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았고 손을 떨며 종이를 넘겼어요. 복사본엔 윤사모의 육성 유언이 텍스트로 옮겨져 있었어요. 도윤은 녹음기를 켰고 윤사모의 음성이 별장 안에 퍼졌어요. 민지에게 모든 걸 넘기세요. 그녀가 내 진짜 딸이니까. 민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마음속 깊이 사모님의 진심을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면 훨씬 많은 싸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도윤이 테이블 아래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어요. 이건 유언장 원본이에요. 사모님이 법무법인 서한에 맡긴 정식 문서예요. 도윤은 그 문서를 열어 직접 낭독했어요. 거기엔 분명히 김민지에게 대저택과 일부 유산을 넘긴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법적 하자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사모님은 변호사를 입회시켰고 영상 증거도 남겼대요. 하지만 유리와 정 회장이 그걸 인정할 리 없었어요. 민지는 이미 그들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도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거죠? 도윤은 짧게 말했어요. 사모님은 오래전부터 각오하셨습니다. 정 회장은 절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요. 민지는 별장 안방으로 들어가 혼자 창문을 바라보았어요. 바깥에는 바닷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별이 하나둘 떠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펜던트를 꺼내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도망칠 수는 없겠네요. 그날 밤 별장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민지는 불을 끄고 커튼 뒤에 몸을 숨겼어요. 누군가가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정확히는 아니었지만 민지는 그 사람이 기자나 사설 조사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이 말없이 문 쪽으로 향했고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김민지 씨는 고인의 정신질환 상태를 악용해 재산 상속을 시도했으며 출생신고서 역시 진위가 불확실한 문서임. 민지는 문서를 읽고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도윤은 잠시 후 작은 가방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과거 사모님이 받은 정신건강 진단서 복사본과 심리 상담 기록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윤 사모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정 회장 측에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걸 알고 공식 기록으로 정상이란 판단을 받아두었던 거예요.
그녀는 미리 싸움의 각본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었어요. 민지는 숨을 고르며 출생신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복사본을 신청했어요. 공식 문서가 일치할 경우 그녀는 정 회장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리는 이미 언론사 몇 곳에 녹취된 윤사모의 일부 발언을 편집해 제공한 상태였어요. 그 영상에는 민지는 참 괜찮은 애야. 가족보다 더 가족 같지. 라는 말이 삽입돼 있었고, 언론은 피부치는 아니지만 가까운 관계라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민지는 분노보다도 피로가 밀려왔어요. 세상이 진실을 보지 않으려 할 때, 그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은 항상 고립돼야 하니까요. 그녀는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보며 그 안에서 사라진 얼굴을 떠올렸어요. 윤사모. 그녀만이 민지를 진짜 가족으로 불러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사모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어떤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상처를 꿰매준 사람, 기억을 함께 나눈 사람이 가족이지. 민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슬픈 얼굴로요. 민지는 며칠째 별장에 머물고 있었어요. 도윤은 거의 밖을 나가지 않았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는 수시로 전화를 받았고 가끔 서류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가 새벽에 돌아왔어요. 민지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윤사모의 다이어리를 다시 읽었어요. 그 다이어리는 사모님의 또 다른 인생이었어요. 199X년 전라남도의 한 조용한 항구 도시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거기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문장이 반복돼 있었어요. 민지는 그 문장이 가리키는 곳이 자신이 어린 시절 지냈던 보육원 근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에는 복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칠 후 민지는 도윤에게 그 이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윤은 잠시 멈춰 다이어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복래요. 20년 전 윤사모님이 머물던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민지는 단숨에 짐을 챙겼어요. 도윤이 운전석에 앉았고 차는 해안가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에는 얇은 빗줄기가 길게 그어졌어요. 도윤은 거의 말이 없었고 민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차 안 공기는 차가웠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병원은 도시 외곽 버려진 공장 옆에 있었어요. 간판은 낡아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민지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느껴졌어요. 안쪽에서 나온 노년의 여성이 민지를 바라봤어요. 혹시 여정이 씨 딸이니? 그 한마디에 민지는 얼어붙었어요. 이복래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사모님은 혼자 오셨어요. 이름을 숨기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 그녀는 낡은 출산 기록지를 펴보였어요. 거기엔 환자명 윤모분만 일시 2004.05, 24마이 성별여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지는 숨을 삼켰어요. 그 날짜는 자신이 보육원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이복래는 손끝으로 종이를 짚으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분은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복래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어요. 그때 두고 간 거예요. 언젠가 찾으러 올 줄 알았죠. 상자 안에는 작은 인형과 손수건,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윤사모와 낯선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죠? 이복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분 내 아버지 될 사람이었어요. 김주원 씨. 민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모님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람을 만나 잠시 마음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김주원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사모님은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죠. 이복래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재벌가의 이름 아래선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죠. 민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모님의 눈물이 왜 그토록 깊었는지 이해했어요. 도윤은 한쪽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감정이 지나갔어요. 그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 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치고 공기엔 흙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민지는 인형을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어요. 차로 돌아온 후 도윤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은 당신이 성장하는 내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보육원 재정 기록을 보면 매달 무기명 후원자 Y라는 이름이 남아있죠. 민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그 후원을 관리했습니다. 당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사모님이 나에게 부탁했어요. 민지는 그를 돌아봤어요. 그럼 당신은 그때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짧게 눈을 감았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면 당신이 위험해질까 두려웠어요.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차는 천천히 병원 앞을 벗어났고 길가에는 여전히 비에 젖은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민지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흐릿하게 맺히는 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마음속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자리했어요. 어쩌면 세상 누구보다 외로웠던 사모님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까지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준비를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남긴 길이라면 끝까지 가야죠. 차는 천천히 도심으로 향했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윤사모가 남긴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언론사 차량, 카메라, 기자, 그리고 호기심 많은 시민들까지. 재벌가 상속 분쟁이라는 문구가 붙은 피켓이 법원 앞 계단을 메우고 있었어요. 민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오늘은 윤사모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정 회장 측이 주장하는 유언 조작 혐의의 진위가 가려지는 날이기도 했어요. 법정 안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정 회장은
법정의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방청석 뒤편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고 윤여정 씨의 유언장 원본과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를 심리하겠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는 서류를 높이 들고 단정하게 말했다.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그가 낭독한 내용엔 우울증, 망상 경향, 판단력 저하라는 단어가 반복됐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노트북 자판을 빠르게 두드렸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윤사모의 일기장과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USB를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사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건 나의 유언입니다. 민지에게 모든 걸 넘기세요. 그녀가 내 진짜 딸이니까. 그 한 문장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잠겼어요. 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 회장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는 이성을 잃은 듯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판사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 녹음 파일의 출처와 진위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도윤은 준비된 문서를 내밀었어요. 녹음은 윤여정 씨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서한의 입회하에 진행된 것이며 당시 변호사 2명과 비서 1명이 동일한 내용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법정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그때 민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저는 제 존재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또렷했어요. 방청석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내 아내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고 순간 법정의 공기가 흔들렸어요. 판사는 냉정하게 정 회장을 제지했어요. 그때 민지의 변호사가 증인석 쪽을 향해 손짓했어요. 이봉래 씨, 증인석으로 나오시죠.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천천히 들어온 건 이전 병원에서 만났던 노년의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지팡이의 의지에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판사는 조용히 물었어요. 증인은 고 윤여정 씨를 알고 있습니까? 이봉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20년 전 제 병원에서 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저기 앉아 있는 김민지 씨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정 회장의 변호인이 일어나 반박했지만 이봉래는 이미 준비해온 서류철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20년 전 출산 기록과 윤사모의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의료 기록의 일련 번호까지 일치했어요. 판사는 그 문서를 받아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출생신고서, 의료기록, 유언장,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두 일관성을 보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정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마지막으로
고인의 영상 기록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윤사모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민지야,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겠지. 그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을 지켜. 민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정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재판장이 법정 경위를 부르며 자리를 통제했어요.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어요. 이봉래는 증언을 마친 뒤 조용히 법정을 떠났어요. 도윤은 민지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에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컸어요.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장은 고개를 들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 법원은 고 윤여정 씨의 유언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속 대상자 김민지는 고인의 친생자로 판단됩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민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주먹을 꼭 쥐었고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결이 내려진 순간 윤사모가 남긴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민지야.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증명하니까. 민지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되새겼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대저택의 대문 앞에는 더 이상 기자들이 없었고 호기심 어린 이웃의 시선도 어느새 사라졌어요. 민지는 새 명의가 된 서류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대저택의 문을 열었어요. 그 문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차가움이 낯설지 않았어요. 민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복도를 걸었어요. 낡은 바닥의 나무결이 발끝에서 느껴졌고 머리 위로는 고요한 샹들리에 불빛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한때 윤사모가 머물던 거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소파의 자국, 벽난로 위의 사진, 그리고 향초 냄새까지 모두 윤사모가 살아있던 그 시절의 흔적이었어요. 민지는 조심스레 손끝으로 사진 액자를 닦았어요. 그 안에 윤사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자리에 돌아왔네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공기 속에서 윤사모의 향이 스며드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저택 안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계단 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민지는 불을 켜고 복도를 걸었어요. 계단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 끝 윤사모의 방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민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윤사모의 방 앞은 조용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바람이 스며든 건지 아니면 누군가 다녀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민지는 문을 더 열었어요.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사진은 그대로였고 책상 위에는 윤사모의 향수병이 아직 반쯤 남아 있었어요. 민지는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열쇠 하나를 제외하곤요. 그 열쇠는 금고 열쇠와 닮았지만 더 낡고 무거웠어요. 열쇠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로 숫자 2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지는 그 순간 떠올렸어요.
금고 안에서 보았던 봉투 한쪽에 적혀 있던 메모. 첫 번째 문을 열었으면 두 번째 문도 열어야 진실이 완성돼. 그녀는 손에 든 열쇠를 바라봤어요. 마치 누군가가 아직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서재로 향했어요. 금고 옆 책장 뒤편에는 오래된 비밀문이 하나 있었어요. 윤사모가 생전에 그 방은 창고일 뿐이야라며 접근을 막던 곳이었어요. 민지는 천천히 열쇠를 꽂았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쪽에는 오래된 나무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은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민지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어둡고 넓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과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 철제 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종이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지는 숨을 삼켰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서류철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정 회장과 낯선 인물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프로젝트 도윤이라는 글자가 적힌 파일이 있었어요. 민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가며 떨렸어요. 프로젝트 도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타고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민지는 손전등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그 소리는 분명 도윤의 것이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상자 열었군요. 민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손전등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건 사모님이 남긴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의 말에 민지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당신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죠? 나뿐만 아니라 이 집의 비밀까지.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에요. 복수이자 정리입니다. 민지는 상자 속 문서들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정 회장의 불법 자금 흐름, 해외 비자금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윤사모의 유언은 단지 재산의 분배가 아니었어요. 그건 오래된 죄와 부패를 끊기 위한 마지막 정의의 명령이었어요. 민지는 조용히 상자를 닫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도윤은 어두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 집을 진짜로 정화시키는 거죠. 그게 사모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서서히 손전등을 끄며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주인이 되어야겠네요.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짙게 서 있었어요. 지하실 문이 닫히자 어둠 속에 남은 건 짧은 메아리뿐이었어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은 금속 상자 위에서 빛을 반사하며 다시 서서히 사라졌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저택의 불빛 하나가 꺼졌어요. 새벽 1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바람이 길게 불었고 커튼이 서서히 흔들렸어요. 민지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금고 열쇠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열쇠는 몇 시간 전까지 지하실 상자 위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도윤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모.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저택 안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는 듯 했어요.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창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원은 조용했고 분수의 물줄기만 가끔 바람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 멀리 울타리 근처에서 무언가가 스쳤어요. 민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흰 그림자 하나가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불을 켜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맨발로 바닥을 딛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정원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잔디 위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건 작은 열쇠 꾸러미였어요. 분명 자신이 지하실 문을 열 때 사용한 열쇠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살펴봤어요. 열쇠에 묻은 흙은 아직 젖어 있었고 빗방울 자국이 선명했어요. 마치 누군가 방금 이곳에 다녀간 것처럼요. 민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와 복도로 향했어요. 복도의 끝, 서재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서재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책상 위엔 열려있던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윤사모의 다이어리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새로운 문장이 하나 추가돼 있었어요. 민지야, 아직 하나 더 남았단다. 민지는 손끝이 떨렸어요. 그녀는 노트를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겹쳤어요. 윤사모의 목소리, 도윤의 그림자, 정 회장의 붕괴된 얼굴, 그리고 자신.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모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서재 창문이 갑자기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고 노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민지는 급히 창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두었던 금고, 열쇠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즉시 주변을 살폈어요. 바닥에도 의자 밑에도 열쇠는 없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금속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벽 너머 서재와 안방 사이에서 들려왔어요. 민지는 귀를 대고 들었어요. 그 안에는 규칙적인 발소리와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벽을 밀었어요. 미세한 틈이 있었고 안쪽엔 비밀 통로가 숨어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자 먼지 낀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어요. 계단 끝엔 작은 문이 있었어요. 문 앞에는 열쇠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민지는 그 열쇠를 주었어요. 손에 쥐자 익숙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열쇠 손잡이에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어요. 도라는 글자 한 자. 민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녀는 문을 바라봤어요. 문 손잡이 위에는 윤사모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 초상화의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지는 조용히 열쇠를 꽂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오디오 테이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테이프에는 도윤 2004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지는 손끝으로 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그 순간
문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민지는 몸을 돌렸어요. 도윤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차분했지만 어딘가 비통한 얼굴이었어요. 사모님이 나에게 맡긴 건 단지 당신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그분은 내 여동생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여동생의 아이죠. 민지는 숨이 멎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윤사모, 도윤, 그리고 자신. 모두가 같은 피와 죄, 그리고 보호의 이름으로 묶여 있었어요. 도윤은 테이프를 손에 들고 말했다. 이건 마지막 진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는 서서히 등을 돌렸어요. 당신이 이 집을 진짜로 지킬 때, 그때 다시 와요. 민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가 복도를 따라 사라지자 저택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그녀의 손안에는 여전히 도라고 새겨진 열쇠가 남아 있었어요. 민지는 창문을 바라봤어요. 바깥의 바람이 한 번 더 불어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윤사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민지야, 이제 너의 이야기를 써야 한단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실은 완전히 드러났어요. 하지만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택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 안에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잠들어 있었어요. 새벽 1시의 시계가 다시 울렸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천천히 물들였어요. 새들이 정원 울타리 위를 날아다녔고 창문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민지는 찻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택은 새 단장을 마쳤어요. 한때 어둡던 복도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고 서재와 윤사모의 방은 조용히 보존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민지는 그 방에 매일 향초를 피웠어요. 그 향은 사모님이 생전에 즐겨 쓰던 라벤더 향이었어요. 도윤은 그날 이후로 사라졌어요. 그가 떠나기 전 남긴 건 도라고 새겨진 열쇠 하나뿐이었어요. 민지는 아직 그 열쇠를 열지 않았어요. 열면 다시 모든 게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것을 작은 유리 상자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정 회장은 재판 이후 해외로 떠났어요. 유리는 공식적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완전히 악하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선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상처받은 채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에요. 민지는 윤사모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윤사모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이 집은 평안해요.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시계가 갑자기 멈췄어요. 초침이 한 칸 움직이다 멈췄고 벽 너머 어딘가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서재 쪽에서 들려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서재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열쇠 상자가 열려 있었어요. 열쇠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지야, 이제 내가 사모님의 집을 지켜야 한단다. 민지는 조용히 봉투를 쥐었어요.
그 순간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향초에 불을 껐어요.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이제 진짜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걷었어요. 햇살이 다시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대저택은 여전히 오래되고 깊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비밀의 집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곳은 사모님의 집, 그리고 민지의 집이었어요.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 향 속에 윤사모의 웃음이 함께 있었어요.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